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많다, 그죠, 진짜, 이게. 엄청 많아. 이거 뭐, 너무 많아서, 이것도 많이 했으면 또 문제라도 많이 내든지, 그죠? 한 법도 한 문제. 이걸 위해서 어쨌든 투자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또 공부를 안 하면 또 아예 모르시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법인지 설명드리면요. 원래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 퇴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퇴직금은 이게 사내에 적립하는 거예요. 퇴직금에 대한 재원을. 그런데 회사가 이게 도산을 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 3년치 빼고는 이게 우선 변제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가 대신 변제해주는 그 임금 채권 보장법에 따라서 대신 지급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3년치까지만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은 퇴직금에 대한 보호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퇴직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워 이게요. 이게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걸 가지고서 이제 금융사업자에게 이걸 넘겨가지고 이게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이걸 투자하게 되면은 돈이 돌아갈 건데 이게 너무 아깝다. 이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퇴직연금을 추가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차라리 빼가지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독립을 시켜서 여기에 퇴직급여를 두 가지로 만들어낸 거죠. 하나가 퇴직금, 또 한 가지가 퇴직연금. 자, 연금의 구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DB형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DB가 DC가 있어요. DB와 DC. 그러니까 DB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확정급여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정급여형. DC형을 확정기여형 이렇게 해요. 자,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그냥 회사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거죠. 얼마를요? 평균임금으로 30일치를. 자, 1년 근무할 때마다 평균임금 30일치로 지급하는 금액, 이게 퇴직금이에요. 그럼 연금의 구조는 뭐냐 하면은 연금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이 퇴직금에 대한 재원을요, 이제 금융사업자에 넘겨줍니다. 연금사업자에게. 연금사업자에게 이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연금사업자가 나중에 근로자에게 자, 이 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구조니까 이 퇴직금에 비해서는 이제 사회에 적립이 되는 거죠. 퇴직연금은. 이거는 사회에 적립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제 그 보호가 좀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더라도 여기는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연금사업자가 다 금융기관 쪽이니까 여기 갔더니 상품을 선택해서 돈을 굴려야 되거든요. 돈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고요. DB형은 뭔가 하면은 사용자가 연금사업자에게 두는 돈을 저희들이 기여랍니다. 기여. 혹은 부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주는 돈을 저희들이 급여라는 표현을 써요. 자, 확정급여형은 뭔가 하면은 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요? 퇴직금만큼. 그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돈이 딱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만큼 주는 겁니다. 그냥 평균임 계산해가지고 1년 근무하게 되면 30일째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는 제도. 이게 이 DB형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돈만큼 똑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세금은 다르겠지만 원금액은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운영을 잘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줄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더 부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건 달라지는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달라지고 얘는 확정이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확정급여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확정급여형이다. 퇴직금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 그렇게 하시고요. DC형은 뭔가 하면은, DC형은 여기에 사용자가 있고, 요만 달라지는 거죠. 요 DB형은요, 사용자가 운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에 들어간 돈을 누가 그럼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냐? 회사가 하는 거죠, 회사가. 회사가 이걸 굴려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품 운영하는 것은 회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확정기여형은 뭔가 하면, 사용자가 연금사업자에게 기여를 해요. 얼마를요? 여기에 확정이 되어 있어요. 확정. 그냥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납부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한 달치를 납부하게 되면 이거를 운영을 합니다. 누가요?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이 연금 사업장에 들어간 이 돈을 운영을 합니다. 그 상품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나는 뭐 약간 원금 보장하는 원리금 보장의 상품을 선택하겠다. 나는 그냥 좀 고위험 고수익의 상품을 선택하겠다. 이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하고 나서 잘 굴리면은 이 급여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확 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면 이제 원리금 보장 같은 경우는 원금 정도 나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잘못 운영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확정 기형입니다. 그 대개 이제 여기서는 뭐 여담이긴 한데, 이 DC형은 근로자가 상품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품을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상품을. 그러니까 크게는 이건 그냥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해주세요. 이 상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있고요. 이건 원금 보장하는 겁니다. 원금 보장.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원금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원금은 쌓아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운영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그 급여가 확 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관리 안 하게 되면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상품을 선택해서 관리하는 거. 그게 DC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자, 하나의 제도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IRP라고 있습니다. IRP. IRP는 뭔가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요거는 제도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가 추가 불입하는 경우도 이게 활용을 하고 이거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간에 IRP 계좌에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DB형이나 DC형이 있으면 돈 받을 때 이 급여를 일단은 이제 IRP 계좌에 넣어줘요. 여기에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인출하는 겁니다. 인출해요. 인출할 때 이제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요거를 연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IRP 계좌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인출할 때 일단 여기 넣어주고 이제 인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약간 추가 불입하고 싶다는 경우에도 추가 불입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DB, DC 말고 나는 추가적으로 IRP 계좌에 더 불입하겠다. 이런 경우에 내가 추가 불입해서 한번 굴려보겠다. 이런 경우에도 IRP 계좌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활용 지점은 뭔가 하면은 이 IRP 계좌는 근로자가 10인 이상 미만 되는 사업장. 원래 이제 연금을 하려면은 DB나 DC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조그만 사업장들은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연금 사업자가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많이 들고 괜히 돈도 많이 들고 이게. 그래서 아예 그냥 10인 안 되는 사업장은 DB나 DC가 아니고 IRP 자기 개인 연금 계좌를 이제 만들었으면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우리가 설정한 것으로 원래는 DB나 DC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사업장은 요것만 있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28쪽에 이제 근로자의 정의는 똑같고요.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똑같아요. 급여 말씀드렸죠.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 이제 그 돈 이게 급여고요. 퇴직급여 제도는 확정급여,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퇴직금제도 하나를 초과 안 시키는데 요거는 글쎄 싶어가지고 한 건데 여기에다가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또 중소기업 연금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요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30인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DB나 DC는 서로 간에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DB는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구조고요. DC형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줄 돈이 딱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좀 깔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받는 급여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30일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걸 운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내는 돈은 DC로 내게 하고요. 받는 돈은 DB로 받게 합니다. 요걸 이제 연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연금기금 마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굴려가지고, 받는 돈은 DC로 우리가 받겠지만은, 우리가 주는 돈은 DB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혼합시킨 제도인 거죠. 그게 30일이 안 되는 사업장은 그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예요. 기금제도. 요게 퇴직연금이고, 나머지가 퇴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그럼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급여형, 기여형, 대인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정급여형, 사전에 급여순이 정해져 있는 것. 확정기여형, 사전에 내야 될 부담금이 결정되어 있는 거. 여기 확정기여형. 개인형, 개인형으로 이제 납입하는 거.
가입자, 가입한 사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사전 지정 운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걸 도입했죠. 이게 뭔가 하면은 IRP라든지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근로자가 바빠요. 바쁘니까 뭐 이게 상품을 언제 선택하고 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가 운영 지시를 하지 않게 되면 미리 사전에 운영 방법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시하지 않게 되면은 그 운영 방법대로 이걸 운영하세요. 이걸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전 지정 운영 제도고요. 요거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이게 잘하고 있는 제도인데, 요거 이제 잘 하시면은 또 연금 부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요 제도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머지 파트,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요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 급여제도의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이에요, 역시. 과거에는 이게 5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적용 범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동거의 신용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빠지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두 근로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0개월 근무했다 퇴직금이 안 나와요. 두 번째, 한 주간의 수정근로 시간이 초단시간, 15시간 미만이다. 이 경우도 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이 보통 14시간 계약 많이 하죠. 예. 그 14시간 계약하게 되면 1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1년 미만, 뭐 10개월 계약했다? 퇴직금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퇴직금을 할지, 연금을 할지, 이 제도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차등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걸 왜 뒀냐면, 사무직은 퇴직금 누진제, 이제 생산직은 퇴직금 법정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도입했으면 똑같이 해야지 차등 두지 마라. 이런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반적인 거니까 차등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차등제도 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 좀 볼까요? 529쪽에 맨 밑에 표. 차등제도 금지에 반하지 않는 거. 첫 번째, 단협에 따른 차등 생기는 거. 단협에 따라서. 원래 단협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조금 전제로 깔고 있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비조합원의 차별이 생겼다. 이것까지는 뭐 막을 수 없지 않냐 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 사규를 분리해 바꿨습니다. 그때 될까요? 만약에 분리합 행위했는데 동의받지 않게 되면은 기존 근로자들은 기존의 취업규칙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새로 들어온 사규를 적용해요. 새로 바뀐. 그러니까 기존 사규와 바뀐 사규와 다른 거죠. 이때 차이가 나는 것. 이거는 이제 사규 변경에 따른 문제다 보니까 차등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건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영업 양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기존의 회사의 그런 권리의무로 그대로 승계해요. 승계하다 보니까 차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차별의 의도가 아닌 겁니다.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503쪽에 도입제도 변경 절차입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금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할지 연금으로 할지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연금을 퇴직금으로 예를 들면 뭐 거의 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이죠.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다. 이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그냥 취업규칙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즉, 이 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이건 내용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도 설정이에요. 제도를 설정하거나, 제도를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한 다음에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요. 분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분리할 때는 동의. 그러니까 취업규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제도 설정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데, 요건 약간 취업규칙 다르지만, 동의고요. 내용 바꿀 때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르는 거죠. 원칙은 의견, 불이카 바꾼다. 그때는 동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대표하는 자가 아니에요. 과반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법에서는 자꾸만 연금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퇴직금 말고 연금으로 통일하자라고 해서 이제 사업 만들어진 사업장들은 연금으로 설정해라.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꾸만. 퇴직금이 아니고 연금으로 해야 된다.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연금을 설정 안 했으면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연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을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연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아갔지만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형태고요. 나머지 그 밑에 거는 뭐 넘어가시고요. 마지막 표 수주권에 보고. 자, 연금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 이건 퇴직금이 아니에요. 퇴직금은 2분의 1까지는 이게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다 금지예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을 다 금지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맨 밑에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30쪽에 맨 밑에 문제, 25번 문제 풀어보시고. 됐죠? 안 돼요. 담보 제공이. 그 위에 가시면 18번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18번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맞죠? 제도 설정인 거니까 제도 설정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조가 쓸 때는. 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제도를 적어놨는데 요즘은 퇴직금 제도가 잘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제가 길게 적어둔 거고 상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자, 퇴직금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531쪽에 두 번째 줄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이게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계속 근로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에 대한 판례들이 쭉 나와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기간을 보통 합산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하시고 또 1년을 이어져서 바로 근무했어요. 그러면 2년 근무하신 겁니다. 이게 2년치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참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고 이제 요거는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 534쪽으로 바로 올게요. 534쪽으로 바로 오겠습니다. 534쪽에 이제 2번.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2번을 볼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퇴직금의 법적인 성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퇴직금에 대한 판례가 나올 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퇴직금에 대한 우리 판례 기본 입장은 공로보상설 아니고요. 생활보장설 아니고요. 후불임금설이에요. 우리 판례 입장은 퇴직금은 끝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직금에 대해서 제대로 바꾸더라도 개인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단협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 임금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한테 처분권이 넘어와 있는 임금은 개인 근로자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아직까지 넘어온 게 아닌 거죠. 단협으로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정도 차원에서의 후불임금이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퇴직금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536쪽이에요. 예, 중간정산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자, 그래서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이다 보니까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퇴직을 안 했어요. 그럼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약간 목돈이 필요해요. 목돈이. 뭐 근로자가 목돈 나올 때가 빤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나왔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은 퇴직금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죠? 이게 심각하죠. 이것도. 어쨌든 간에 퇴직금이 있어야 되는데 퇴직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목돈을 받기 위해서 퇴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목돈이 필요할 때 중간에 퇴직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내가 기왕에 일한 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청구하겠다. 이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로자가 요구했으면 중간에 정산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 근로자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에 정산하겠습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이걸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목돈이 어떨 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산 사유를 적어 놨습니다. 정사유를. 자, 퇴직금의 보장법 8조 2항. 자,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어요.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돈 많이 들겠죠, 그죠? 이때 이제 내가 주택을 구입했으니까 정산하겠습니다. 이걸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지만 주택 전세금, 보증금, 이걸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 보증금은 2년마다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1회 한정합니다. 1회 한정. 중간산을 만약에 2년마다 정산하게 되면은 원래 퇴직금은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퇴직금이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1회로 한정, 1회로 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아파요. 이제 근로자나 이제 부양가족이. 그때는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돈이 들겠죠. 이때도 중간산 예, 청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근로자가 5년 안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뭐 돈이 아직까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 다섯 번째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목돈이 필요한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구조인데, 여섯 번째로 사용자가 기존의 정리를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임금 피크제예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를 하게 되면 이런 구조거든요. 쭉 가는데 임금이 쭉 올라가다가 요 나이 때까지만 근로하겠다라고 해서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줄어든 거죠. 줄어들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정산 안 하게 되면은 요 때를 가지고 전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항상 마지막 받는 돈을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럼 불리해져요. 그때는 요 피크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끝내고 이제 해마다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도를 이제 임금 피크제 할 때는 그 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항상 퇴직금은 마지막 받는 걸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변동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 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정근로 시간을 1시간 1일, 한 주에 5시간 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뭐죠? 3개월이 이제 퇴직금 정산기간이죠. 그죠? 3개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임금 변동이 심해집니다. 심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 하기 전에 정산하고 요 이후에 새로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된 경우 이거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68시간 근로하셨던 게 52시간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68시간 할 때에 퇴직금 정산해버리고 그 이후에 법으로 다시 정산하고 요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천재지변이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문제를 꼬아낸 경우가 있어요. 4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36쪽에 48번 문제. 약간 헷갈리게 문제를 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비급한 문제라 생각해요. 3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꿨다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상 이게 변동이 돼야지만 할 수 있어요. 비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끔 나오니까 정산 사유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의 지급.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538쪽에, 7쪽에 퇴직금의 지급.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그 퇴직했을 경우에 14일 이내에 정산을 끝내야 된다. 그때 14일 이내에 정산을 끝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도 있지만 퇴직금도 있어요. 그래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을 끝내야 되고, 15일째부터는 이자가 세게 붙는 거죠. 자, 그게 4번입니다. 자,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우선 변제는 봤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금 제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연금 제도는 이제 DB나 DC 요걸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규약을 만들어야 돼요. 규약을요. 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 규약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조금 이제 이 제도만의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먼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규약을 작성해야 되는데 2번입니다. 2번의 첫 번째 줄. 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넣거나 의견을 들어서 자, 신설사업자는 의견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자는 동의고요. 자, 그래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서 연금 규약을 작성해가지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퇴직연금 규약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연금 규약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죠. 첫 번째 연금 사업자, 두 번째 가입자, 세 번째 가입기간. 뭐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운데 겁니다. 급여 종류와 수급 요건 등의 완상이에요. 자, 그럼 나중에 요 말씀드린 대로 이 퇴직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연금 사업자에서 이제 IRP에 넣어주고 나중에 이 내용 들어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거냐 일시금으로 받을 거냐 이걸 인출할 수가 있어요. 자, 연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을요 10년 이상 불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급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만 55세 이상, 10년 이상 불입, 그리고 연금의 수급 기간은 5년 이상, 이렇게 규약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게 안 되면 일시금, 혹은 요게 됐다고 하더라도 요걸 원하면 일시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규약을 요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연금, 그 다음에 일시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시금이 많을까요? 연금이 많을까요? 인출할 때?
일시금이 압도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정부가 만든 기본적인 취지는 이거였거든요. 연금으로.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5년 이상 연금 받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뭐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은 거의 65세가 수급 연령이거든요. 그러면 60세, 그러니까 노무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은퇴 연령이 없으니까 좋긴 한데, 어떤 간에 보통은 60세에 은퇴를 한다 치면은 60세부터 65세까지 크레바스가 생깁니다. 이게 갭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걸 좀 메꾸라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약간 연금으로 메꾸세요. 이거 좋은데, 없어요, 이거요. 다 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할 시기가 돈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게 자녀들 뭐 시집장가 보내고 본인도 뭐 장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뭐랄까, 고령 사회에서의 그 불안정이 큽니다,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너무 많다. 이게 거의 압도적이에요. 이거 받는 사람 저 거의 못 봤어요, 저는요. 뭐 이걸로 다 끝내더라고요. 아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DB형은 뭔가요, 그죠? DB형은 그러면 특이한 내용이 있겠죠, DB형은. 아까 DB형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부담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급여분이 있었죠, 그죠? 급여를 얼만큼요? 퇴직금만큼 주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539쪽에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는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을 이제 규약 만들어야 되는데 내용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1년 할 때마다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평균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DB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연금사업자에게 요 돈이 불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역시 회사가 망하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이제 지급 능력 확보를 위해서 기존 책임 증비금이 있습니다. 이게 계리를 하는데요. 계리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돼요. 노동부에서 이제 감독을 하는데 잘 안 해요, 생각보다. 뭐 아주 일이 많으시니까 요건 잘 안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기존 책임 준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여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기여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기여는 요 부담분이 중요했죠, 부담분. 얼마를 이제 부담하는 거냐, 요거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요걸 부담하는 거다.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540쪽에 부담금의 납입에 대한 사항이 나오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DC형은요, 중소기업이 많아요. DB형은 대기업체가 많은 편이고, DC형은 중소기업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DC형은요, 매년 12분의 1만 근로자 개인 계좌예요, 실제로 이게. DC형 계좌는. 이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개인 DC형 계좌에 10분의 1만 납부하게 되면 사용자는 끝. 할 거 없어요. 이제 근로자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게 중간정산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해서 중소기업은 좀 편하죠. 편하고 아무래도 DB형보다는 임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DB형은 이런 거거든요. 마지막 급여를 가지고 전액을 지급해야 돼요. 이게 DB형이에요. DC형은요, 매년 정산을 끝내는 겁니다, 이게. 급여가 아무래도 작겠죠, 그죠? 그래서 DC형은 중소기업이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얼마를 납부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구조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을 납부해야 되고, 맨 위에 보시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용자가, 근로자가요, 내가 조금 더 부담하고 싶다. 나는 뭐 내가 어차피 이거 운영하는 거니까 나는 조금 더 붓고 싶어. 이런 경우는요, 자기가 조금 더 붓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 부담금 납부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적립금을요, 근로자 개인이 운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요.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법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그럼 연금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금사업자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반기마다 1회 이상. 이게 3가지 이상의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리금이고요. 이거는 고위험 고수익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형입니다. 개인형. 개인형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첫 번째, 일단 DB나 DC를 하더라도 일시금을 수령할 때 IRP로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때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 부담으로 조금 더 불입하고 싶어요. 이때 IRP 계좌에 이걸 불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활용이 되는 구조고. 자, 이건 뭐 DC형과 똑같이 이제 관리하는 거다. 본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본인이 운영해서 본인이 받는 제도, 이게 IRP고. 여기서 중요한 제도는 오히려 542쪽입니다. 542쪽에 양가로 2번. 10인 안 되는 사업장은 IRP 계좌만으로도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이게 조그만 사업장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연금 그 DB나 DC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인 연금 요거를 뭐 만든 경우에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예외를 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개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때는 IRP만으로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많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기출된 거 중심으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545쪽 보겠습니다. 545쪽에 연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운영이 중단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연금제도가 이제 중단되게 되면 뭐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퇴직금으로 이걸 지급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49쪽에 오셔가지고 5번 문제, 올해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또 549쪽에 5번 문제, 올해 문장 풀어보세요. 자, 나머지는 봤던 거고, 5번은 제가 이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라서 그냥 기출된 거 한번 보시라고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매년 1회 이상, 이게 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입자에게 적립금액이라든지 운영 수익률 등을 알려야 되고요. 아까 또 뭐가 있었죠? 이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반기별로 이제 상품을 이제 알려주는 거, 그건 반기별로 이제 3가지 상을 상품을 이제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매년 1회 이상 이것들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출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은 나오는 파트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남아있는 법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3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